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46세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사랑은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이었지, 결혼이라는 것과 사유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거센 폭풍과도 같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런 폭풍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참 벅차지만요.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건 제 이야기를 모두가 들어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서예요. 저는 20대 후반 남편을 만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조금 무리를 하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지요. 그는 표현은 서툴지만 제게 잘해주고 싶어 노력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만큼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아이를 바랬고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에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게 있었다는 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심해 불임이라고 했죠. 난임도 아닌 불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희망의 불이 허무하게 꺼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불임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 남편이 대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여보, 괜찮아. 애 없이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우리 둘끼리 행복하게 살면 됐지. 저를 위로하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남편은 집에 도착해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죠. 닫힌 창문 너머로 자그마하게 들리는 소리는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는 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들려왔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갈비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고 제 힘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게 되어 우리는 거의 주말 부부였어요. 개업하고 굉장히 바빠져 저는 눈코 뜰 새 없게 되었죠. 남편과 통화도 제대로 못하는 건 물론 문자를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게에 방문하셨어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고는 가게 오픈했대서 한번 와봤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먼저 연락을 한번 안 하니? 먼저 오라고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먼저 왔었어야겠니? 여기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네, 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빠가지고. 잠시만 앉아 계시면 뭐라도 대접해드릴게요. 저는 다시 바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셨죠? 소주 한 병 여기요. 고기 뒤집어 드릴게요. 여기는 젊은 아가씨가 사장인가? 아주 미인이시네. 네? 아, 감사합니다. 고기는 우리가 구울 테니까 가서 쉬어요. 식당 일도 바빠 보이는데. 그래도 구워드릴 수 있어요. 가서 쉬라니까. 얼른 가요. 손님은 제 손에 있던 집게를 가져가 본인이 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덕에 다른 테이블들을 신경 쓸 수 있었죠. 얼마 후 아까 그 손님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계산할게요. 네, 54,000원입니다. 여기 카드요. 그리고 여기 제 명함이요. 그쪽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언제 끝나요?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는 건 어때요? 아, 제가 유부녀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황급히 계산대를 떠나 시어머니에게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바쁘신가 보다. 하고 다시 저는 일을 했고 다시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땐 이미 가고 안 계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집에 갈 준비를 했죠.
다음날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저는 남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남편을 못 본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온 거야? 일이 남아서 며칠 더 걸린댔잖아. 기뻐서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제게 남편은 무섭게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 나 없다고 살 팠났나 봐?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무서운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겁을 먹고 움츠렸어요.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러더라. 너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웃음 팔고 얼굴 팔아먹는다고. 그렇게 장사하고 있다고.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서는 아주 살판 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어제 일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지방 내려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남자들한테 정신이 빠져서는 제정신이야 네가? 당신 유부녀야. 정신 차려. 알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했다고? 넌 그렇게 시무까지 욕하면서 네 죄를 부정하고 싶어? 아니면 이미 만나는 남자라도 있니? 무슨 남자야.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정말 일만 했어. 갑작스러운 추궁과 의심에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어서 이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날 못 믿겠으면 오늘 하루 종일 가게에 있어도 좋아. 제 말에 남편은 지켜보겠다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게를 열고 손님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메뉴판 여기요. 여보, 이리 와봐. 잠시만, 나 일. 얼른 오라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갑자기 급히 저를 부르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나 얼른 가서 주문 받아야 돼.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딱 알겠네. 당신 앞으로 남자 손님 와도 인사하지 마. 웃지도 마. 다른 직원 고용해서 그 직원한테 시켜. 알겠어? 뭐? 알겠어. 저는 바쁜 이 와중에 더 이상 쓸데없는 입씨름을 하기 싫어 그냥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남자 손님이 말을 걸진 않았는지 등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했죠. 출근할 때 옷차림도 정해주는 대로 입고 가라고 했고요. 남편이 의처증이 의심됐지만 서로 자주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 남편이 절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몇 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 핸드폰을 전부 뒤져보기도 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하며 너 누구냐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뒀어요. 저를 감시해야 한다면서요. 영 못 믿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이 감시당하고 검사받고 보고를 해야 하는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제게 문자가 왔어요. 대학교 동기 모임이 있으니 다들 참석해달라고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애들 다 잘 지내려나? 그립다 그 시절. 저는 동기 모임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마음에 걸렸어요.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을 꺼내보기로 했죠. 여보, 나 대학교 동기 모임에 가도 돼? 당신 대학교? 여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어서. 그래, 가. 남편이 흔쾌히 허락해주자 저는 신나서 옷을 고르러 방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근데 어딘지, 몇 시인지, 몇 시에 귀가할 건지 다 얘기하고 20분에 한 번씩 전화 받아. 남자랑은 말도 섞지 말고 안 지킬 거면 절대 안 보낼 거고 약속해놓고 어기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갈 수만 있다면 이 답답한 기분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약속을 하고 며칠 후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자유는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물론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지만요. 와, 애들 많이 왔네. 약속 장소에 가자 이미 많은 동기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반갑게 제게 인사를 해주었고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났어요. 웬일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다들 너무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저는 친구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얼마 만에 맛보는 행복감인지 저는 엄청 신나 있었고 그래서인지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수다를 떨다 시계를 보니 20분이 훨씬 넘어 있었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72통.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엄청 화났을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게 남자 동기가 말을 걸어왔어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그나저나 잘 지냈어? 나야 항상 잘 지내지. 너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다. 그러고 보니까 나 그때 너 짝사랑했는데 알고 있었어? 이제 우리 둘 다 결혼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뭐? 전혀 몰랐어. 네가 날 좋아했다고? 진짜 몰랐어. 우리들은 옛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에 우디컨이 서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친 건 그의 눈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공포가 등줄기를 따라올라 제 뇌에 경고를 울렸습니다. 도망가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리를 칠 게 뻔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여줄 순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응?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밀쳤습니다. 여보, 왜 이래? 저는 뒤로 넘어졌고 그런 저를 남자 동기가 부축해줬어요. 이봐요. 이렇게 밀치면 어떡합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동기를 말렸고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나가서 얘기해, 제발. 간절한 부탁에도 남편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다 모두의 앞에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너무 아팠고 머리통 전체가 울려 세상이 일렁거리며 찌그러져 보였어요. 소리조차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누워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왔어요. 제 모습을 본 동기들은 입을 막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친구들을 평생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제 남편이 허락할 리도 없고 저도 창피해서 저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테니까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남편에게 끌려갔어요. 남편은 화장실로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은 제 신세를 알려주는 듯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겁탈을 당했고 남편은 화풀이하듯 수차례 뺨을 때리며 화를 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전화 받으랬지. 남자랑 얘기하지 말랬지. 근데 남자랑 웃으면서 얘기를 해? 걱정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 이 이기적인 년아. 그렇게 남자가 좋아? 어? 저는 인간이 아닌 이 사람의 인형이 되어야 하나 봅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아닌 그저 손바닥 위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나 봐요.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남편에게 저는 소중한 아내가 아닌 남자에 미친 더러운 존재겠죠.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쉬지 않고 얼굴로 쏟아지는 그의 크고 두툼한 손에 저는 기절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 저는 집이었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이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살기 위해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혼해야 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이 아니면 영영 나는 집에서 못 나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몸 곳곳에 무차별하게 남은 폭력의 흔적을 주렁주렁 매단 채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혼하게 도와달라고요. 맨발로 뛰어들어온 저를 보고 놀란 경찰관들은 못지않아도 무슨 일인지 알아차린 듯 저를 경찰서 안쪽에 숨겨줬습니다. 그가 남긴 폭력의 흔적 덕분에 생각보다 일은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그는 18년의 결혼 생활의 청산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딪혀 양 무릎과 다리가 까지고 피멍이 들었고 그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팔에는 피멍과 금이 갔고 코뼈가 가라앉아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수술과 오랜 입원을 거쳐 겨우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자유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었던 갈빗집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힘들지만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어서오세요. 여보, 잘 지냈어?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떨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어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접근 금지도 아직 풀리지 않았을 텐데 무슨 생각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어요. 어제 풀렸어. 근데 그냥 가줄게. 날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난 당신 남편이잖아. 그렇게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풀썩 주저앉아 한참을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왔던 그날부터 저는 무언가에 감시당하는 느낌과 퇴근길 누군가가 쫓아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매일이 아슬아슬한 주리를 걷는 듯 했죠. 그렇게 불안에 떨던 어느 날 식당에서 저 멀리 서서 저를 지켜보는 전 남편을 발견했어요. 역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반복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퇴근할 때가 되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퇴근을 하는 순간에도 어디선가 전 남편은 저를 바라보고 쫓아오고 있다는 걸요.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가버리거나 집으로 시키지도 않은 소국들이 한 무더기 배달되기도 했어요. 전 남편은 이미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바꾼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하루에 200통이 넘게 전화가 오고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바람 피우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가 1시간에 한 번씩 오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스토킹에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알고 보니 접근금지 명령도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희망의 줄을 다시 잡게 된 기분이었어요. 경찰서로가 접근금지 명령 연장을 신청했고 그렇게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고 이상한 게 배달되지도 않았어요. 식당 앞에서 저를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상을 보내던 때 식당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갈빗집입니다. 예, 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 접근금지 연장을 해? 접근금지 기간 동안 우리 아들이 너한테 피해라도 준 거 있니? 그냥 보고 싶어서 보러 간 거라는데 넌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독사 같을 수가 있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독한 년이구나. 나쁜 년.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와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도 어찌 보면 다 시어머니의 탓이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손님이 줄었어요. 저희 식당 앞을 지나가며 귓속말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행인도 많아졌고요. 손님 유치를 위해 전단지, 할인, 각종 이벤트도 시도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행인들의 욕설과 텅 빈 식당의 모습이었죠. 아유, 벌이나 받아라.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양심도 없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음식 장사를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데는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말들에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고 한 말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저는 결국 가게를 닫게 되었어요. 직원들에게 여태 함께 일해주어 고맙다며 마지막 월급이라고 하자 직원 중 한 명이 말을 꺼냈어요. 저 사실은 왜 이렇게 된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한 사실인데 그 직원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익명의 글쓴이가 맘카페에 저희 갈비집을 모함한 겁니다. 저희 식당을 운운하며 비위생적에다가 불친절하고 손님을 옷차림에 따라 차별하며 심지어는 음식도 전부 재사용한다고요. 본인이 직접 재사용하는 걸 봤다고요. 저는 짐작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혼 전 시어머니가 제게 자랑했거든요. 본인은 맘카페에서 총무로 활동하고 있고 임원직이다 보니 영향력이 있다고, 자기 말 한마디면 카페 회원들이 물건도 잔뜩 구매한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도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이런 악질짓을 하는 이유도 듣고 싶었죠. 저는 식당 전화로 걸려왔었던 시모의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니? 넌 예의도 없구나. 시어머니한테 저기요? 며느리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서야 우리 아들이 때릴만 하네. 당신 더 이상 제 시어머니 아니잖아요. 예의 차릴 필요가 있나요? 만나서 얘기하죠. 식당으로 오세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 인생을 망쳐버린 여자가 징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전 모든 것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망하게 할 순 없어도 적어도 복수는 하고 싶었으니까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시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들어왔어요. 네가 감히... 저기요, 보이세요? 저 식당 닫게 됐어요. 그쪽 때문에요. 이게 왜 나 때문이니? 네가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웃음 팔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런 얼굴팔이로는 장사 오래 못한단다. 아주 잘 망했네. 그쪽 아들이 저 쫓아다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도 싫었어요. 끔찍했어요. 공포스러웠다고요. 누구는 좋았는 줄 아세요? 아들 간수 똑바로 좀 하세요. 뭐? 야! 시어머니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질세라 저도 시모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우리 둘을 말렸고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진 제게 소리쳤어요. 네가 우리 아들 무시하고 힘들게 했잖아. 불쌍한 우리 아들. 저 불려우 같은 년한테 얼마나 속았으면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어도 널 보러 찾아가. 나는 엄마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 내치고 맘 아프게 한 벌을 준 거라고. 제 인생을 망친 이유는 그저 하나겠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불임이라 손주를 못 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테고 장사하면서 남자들에게 대시받는 것도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장사한답시고 바쁘게 지내며 시댁한테 설설 기지 않으니 그것도 못마땅했을 거예요. 장사하느라 바빠 자기 아들 밥도 안 챙겨줄까봐 신경질이 났을 거죠. 그냥 제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을 탓일 거예요. 악을 쓰며 난리를 치는 시모를 시부가 끌고 나갔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망해버린 식당에서 저는 홀로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해 행복했어야 했던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아픈 삶이 되어버린 걸까? 서럽고 또 서러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를 가만두지 않는지, 난 왜 행복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이의 원망만 듣고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한 것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었던 걸까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시모가 임원으로 활동 중인 그 맘카페에 이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 겪은 일들과 시모가 저를 괴롭힌 일들, 그리고 식당에 대한 모함, 마지막으로 방금까지 시모가 악을 쓰며 소리쳤던 녹음 파일을 첨부해 게시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핸드폰의 알람이 잔뜩 울리기 시작했죠.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럼 못된 악마가 이 카페에 총무라고요? 당장 잘라버려야겠네요. 끔찍해요, 글쓴이님.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응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총무면 비리도 저질렀을 법하네요. 조사해주세요. 여태 혼자서 맞서 싸우고 있던 제게 제 입장에 서서 함께 소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했고 기쁨의 눈물이 나왔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용기를 내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맘카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모를 고소했어요. 업무 방해죄로요. 시모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식당 문까지 닫게 되었기에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올린 글을 도화선으로 시모가 맘카페에서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전화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면 가습기를 주겠다며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거죠. 피해자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여태 고통만 받고 언제 또 피해를 입을지 모른 채로 전전긍긍 살다가 겨우 이제야 정말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참 길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떠나고 싶었을 때도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등바등 살고자 하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삶인가 봅니다. 비록 매일이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도 살게 되고 이제 정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도 다시금 새롭게 희망을 되찾게 되는 그런 게 인생인가 봐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벅차네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는 못한 거겠죠. 그래도 힘을 내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완주해보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더 이상 걸을 기력조차 없어도 살아가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당분간 모아둔 돈으로 휴식을 취할까 해요. 몇십 년간 정신없이 달려왔으니 스스로에게 잘 달려왔다고 격려하며 잠시 쉴 시간을 주고 싶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